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풀어놓을 얘긴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픈 배신감과 충격을 담고 있어요. 차라리 이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라고 하죠. 결국 그들은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들어가게 된 꼴이었죠. 그러니 제 복수의 결말까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어릴 때부터 정말 순진한 성격이었어요. 누구 말을 들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곧바로 믿어버리는 타입이었죠. 초등학생 때 일어났던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동네에 살던 중학생 언니가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워서 용돈이 필요해. 네가 조금만 보태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나중에 꼭 돌려줄게. 이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늘 다정한 편이어서 전 당연히 얼마든지 도와줄게 라며 제 용돈을 흔쾌히 건넸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제가 열심히 모은 자그마치 2, 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언니 힘내, 꼭 돌려주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언니가 정말 힘든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언닌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 그것도 언니가 정말 꼭 필요한 걸 샀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닌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 멀리서라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언니는 절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죠.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숨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준 돈을 정말 필요가 아닌 사치에 썼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됐죠. 결국 그 돈은 다시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언니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갚으라고 재촉하는 건 왠지 옹졸해 보였고 혹시라도 언니가 진짜 힘들었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당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제 순진함 탓에 스스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런 일 있고도 전 달라지지 않았어요. 중학생 때 친구가 헬스장에 등록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선뜻 도와줬다가 다시 못 받은 일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는 휴대폰 개통할 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받아 돌이킬 수 없는 빚을 떠안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이 바보야? 왜 그렇게 매번 순진하게 믿고 당해? 라며 절 타일렀지만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정말 힘든가 보지 하고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을 믿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기 바빴죠. 시간이 지나도 당장 제가 눈에 보이는 피해를 크게 입지 않으면 굳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듯 전 남을 쉽게 믿는 습관 때문에 여러 번 사소한 피해를 봐왔지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착한 마음을 보며 주변에선 너 참 사람이 괜찮다는 식의 칭찬을 하곤 했죠. 그러니 오히려 제 성격의 문제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종종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긴 했지만 크게 손해를 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돕는 건 좋은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도 했죠.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내가 있다니 축복이야 라며 절 칭찬해줬고 전 그런 말에 더더욱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너무 순진해서 남을 믿는다는 단점이 결혼 후에 엄청난 파탄을 가져올 줄 몰랐어요. 남편에게 100% 믿음을 주면서 살아온 게 결국은 저 자신을 향한 배신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연애 초반부터 남편은 은근히 절 속이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겹겹이 쌓이다 보니 어떤 패턴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남편은 항상 마지막에 이건 다 널 위해서였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전 아무 의심 없이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싶어서 그냥 넘어갔죠. 예를 들면 남편은 가끔 핸드폰 통화를 갑자기 끊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하고 물으면 그냥 대학교 동창이야. 요즘 힘들대서 잠깐 얘기 들어주느라. 이런 식으로 흘려 넘겼죠. 그러면서도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넌 신경 쓰지 마. 괜히 걱정할까 봐 숨긴 거야.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당신은 제가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었구나 하며 미안해졌죠.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빌린 돈 독촉 전화였다는 걸 한참 뒤에야 다른 경로를 알게 됐어요. 물론 그때도 남편은 내가 돈 빌렸다고 하면 네가 충격받을까 봐 그랬어. 이러면서 또다시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로 끝맺었죠. 한 번은 제 생일을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오늘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평소엔 톡도 자주 보내고 전화도 자주 하던 사람인데 그날은 아예 연락을 잘 받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어제까지 너무 다정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며 서운해했고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죠.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이 거대한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고 사실 깜짝 이벤트 준비하느라 전날 정신이 없었어. 네가 알면 재미없을까 봐 일부러 연락을 피했던 거야. 서운했지? 미안해. 이러면서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 말에 전 감동하면서 좀 귀뜸이라도 해주지 싶었지만 그래도 귀엽게 느껴져서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우연히 친구 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날 남편이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셨던 거였어요. 케이크랑 꽃다발은 이벤트 준비가 아니라 당일 아침에 부랴부랴 사온 것이었죠. 제가 그럼 진작 솔직히 말해주면 되지 않냐고 하고 서운함을 표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뻔뻔하게 네가 알면 기분 상할까 봐 거짓말했지. 다 네 행복을 위해서였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결국 또 그 말에 전 그래 아쉽긴 해도 나 때문에 신경 썼구나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갔고요. 결혼을 앞두었을 때도 남편이 제게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힘들다고 자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 그 말을 믿고 결혼 준비하느라 지쳤을 텐데 회사까지 바쁘면 어쩌나 나라도 잘 챙겨줘야지 하면서 더 애틋하게 여겼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도 못 구한 상황이었어요. 매일 밤늦게 들어오던 이유도 회사가 아니라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거였죠. 제가 이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화가 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지만 남편은 뻔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너 결혼 앞두고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내가 일부러 말 안 했어. 다 네 행복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저를 꼭 끌어안으니 또 결혼이라는 큰일 때문에 나까지 흔들릴까 봐 그런 거겠지 하고 이해를 해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잘한 거짓말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남편은 확신을 얻은 듯 했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마지막에 이건 널 위해서야 한마디만 하면 아내는 속아주겠구나. 저 역시 의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 말을 들으면 한풀 꺾여서 내가 괜히 민감하겠구나 하며 스스로를 탓했으니까요. 그 습관적인 거짓말들, 당시엔 사소한 일이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갔지만 결혼 후 결국 더 큰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는 게 잦아질수록 전 점점 무뎌졌고 정작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설마 하며 그냥 믿어버렸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고 저에게 다 널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하던 남편을 한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밤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맞이하는데 그 눈빛이 정 같지 않았고 문자를 볼 때마다 화면을 꼭 숨기는 게 새삼스럽게 거슬렸거든요. 처음엔 그냥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싶어 넘겼는데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마치 뭔가를 감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무심코 휴대폰을 슬쩍 봤지만 모든 카톡 대화 기록이 싹 지워져 있었습니다. 전 의아했지만 혹시라도 옛날에 제가 한번 남편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봤던 일이 떠올라서 그 뒤로 민감해진 건가 생각하고 넘겼죠.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통화 패턴이나 밤늦게 나가는 횟수가 부쩍 많아졌어요. 어느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또 확인해 봤지만 역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도 초기화된 듯 깔끔했고 문자 메시지는 전부 스팸 문자에 불과했어요. 무슨 사람 통화 목록이 이렇게 깨끗하지? 싶은 생각에 섬뜩해지기도 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과민한 건 아닌지 고민이 됐죠. 한 번은 남편을 미행까지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술 한잔하고 오겠다면서 슬쩍 나가기에 뒤를 밟아볼까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남편은 택시를 잡으려다 곧장 잡지 않고 한참 동안 길에 서 있더니 마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듯 휴대폰을 오래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걸 눈치챘는지 느닷없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다른 골목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날 밤 도대체 어딜 갔다 왔냐고 묻자 남편은 시치미를 뚝 떼면서 술집이 붐벼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 증거를 잡으려 해봤지만 남편이 워낙 용의주도한 건지 늘 허탕이었습니다. 의심이 커지다 보니 저도 점점 예민하게 굴게 됐고 남편이 휴대폰만 들어도 혹시 또 누구랑 연락을 하나 귀가 쫑긋 섰죠. 그러자 남편은 너 요즘 왜 이렇게 의부증이 심해? 야, 매사에 날 의심하는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숨이 막혀 죽겠어.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전 운추러 들었어요. 남편 말대로 내가 정말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고요. 밤마다 만약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라면 난 얼마나 나쁜 아내인가 싶어서 괴로웠고요. 하지만 남편 행동은 계속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물어봐도 뭘 꼬치꼬치 캐물어 이러면서 흥분했고 어떤 날은 뜬금없이 이렇게 감시당하는 듯 사는 거 못 견디겠어 이러면서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제가 뒤쫓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숨막히냐고 물으면 남편은 되레 네가 의심부터 하고 보니까 그렇다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그래 내가 너무 의심이 심한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쇠뇌하며 오히려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믿으려 했었죠. 그러면서도 속으론 계속 답답함이 쌓였습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한데 매번 증거를 잡지 못하고 남편의 태도에 끌려다니다 보니 저만 의부증 환자처럼 몰리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점점 더 치밀하게 행동했고 제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너야말로 정신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라며 퉁명스럽게 몰아붙였습니다. 전 그때 정말 내 감각이 틀렸나 싶었어요. 매일 밤 이 상황을 곱씹으며 내가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정말 남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의부증으로 의심만 하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노렸던 걸지도 모르죠. 의심하고 반박해도 무조건 네 탓으로 돌리는 방식 말이에요. 결국 증거 하나 찾지 못한 채 허탈하고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무기력해져서 차츰 포기 상태가 됐어요. 내가 의부증이 맞나 보다 하고 애써 마음을 달랬죠. 그건 남편 입장에선 훨씬 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 감각이 이상한 거겠지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전 또다시 결정적인 느낌을 받게 됐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죠. 남편은 회사 일이 많다며 자주 늦게 귀가했고 외출 후엔 휴대폰을 꼭 숨기곤 했습니다. 회사에 돌아와도 그날의 업무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절 무시했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 피곤하니까.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전 그저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한번 믿어주려 했어요. 하지만 내면에선 점점 더 깊어지는 의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당신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느닷없이 화를 내면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왜 항상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말에 전 한순간 멈칫했지만 곧바로 저도 화가 나서 반박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날 피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남편은 더욱더 화를 내며 네가 항상 의심만 하고 믿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그만 좀 해. 이러면서 절 밀쳐냈습니다. 전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남편이 저에게 손을 댔다는 것에 전 큰 충격을 받았죠. 전 그 길로 친정으로 가버렸고 남편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사실 저도 처음엔 화가 나서 친정으로 왔지만 저 스스로도 내가 너무 남편을 의심해서 남편이 화가 났을 만도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잘못을 비니 저도 받아줬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날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더군요. 끝까지 결국은 제 탓 저의 잘못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 이상했습니다. 그는 집을 자주 비우고 돌아올 때마다 피곤한 표정만 하고 절 향해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전 매일 밤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절 의부증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 남편은 밖에선 절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으니까요. 그런 생각 하지 마. 딱 봐도 남편 눈에 애정이 넘치는데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법이지. 그런 말에 전 스스로 자책하며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전 결국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며 그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더더욱 치밀하게 행동했어요. 그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주말엔 늘 회사 일이 있는 척 했습니다. 전 그런 일상을 또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애를 썼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전 그의 서랍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본 그 서랍 안은 이상한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서류들처럼 보였지만 이름이 제 것이 아니었고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전 당황해서 급히 핸드폰을 꺼내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제 하다 내 물건 뒤지기까지 해? 남편은 저를 향해 화를 내면서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전 애써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려 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이 서류는? 설마 바람 피는 여자야? 남편은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절 향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서류들을 박박 찢어서 제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너 정말 의부증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속이고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을 피는 거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 있어? 남편이 찢은 서류들이 온 사방에 휘날리고 있었고 그 순간 전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방금 그게 유력한 증거였을지도 모르는데 아차하는 사이에 남편이 모두 없애버린 거죠. 전 그래도 그동안 어떻게든 믿어보려 했던 남편의 말과 행동이 이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함없이 절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전 점점 더 외로워졌고 누구에게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더 적어졌고 남편은 집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너한테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힘들다고? 내가 정말 힘들어 미치겠어.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전 혼란과 슬픔 속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집에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먼저 말을 걸지 않았는데 굳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 거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죠. 처음엔 그저 스트레스로 인한 피곤인 줄 알았지만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점점 더 자주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너무 무겁다며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낮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사 때면 항상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불평을 했고요. 처음엔 그런 변화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생전하지 않던 병원 예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간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 최근에 간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거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오랜만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그의 말에 놀랐어요. 남편은 항상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갑자기 굳이 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니 걱정이 되면서도 무언가 조금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하니 남편은 병원에 혼자 가기를 고집했습니다. 너무 걱정하게 만들까봐 그래. 혼자 다녀올게. 이러면서 미소를 지었죠. 전 그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지만 마음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울적한 얼굴로 집에 들어온 남편은 검사를 받아봤는데 간 상태가 안 좋다며 자칫하면 이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게 건네줬습니다. 전 그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의료진의 서명이 들어간 공식 문서였고 알 수 없는 복잡한 영어와 숫자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식이 필요하게 되면 빨리 결정해야 한대.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머릿속이 텅 비는 듯 했죠. 아직 40대도 채 되지 않은 남편에게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간 이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가 힘들었죠. 전 얼어붙은 얼굴로 남편에게 몇 마디 더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 정확히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지, 정말 이식밖에는 답이 없는지. 그런데 남편은 그저 나도 더 알아봐야 돼. 아직 상황이 복잡해. 라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어요.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차마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상태가 절박하다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었죠. 또 한편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지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라는 혼란도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얼굴엔 몹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잠도 잘 못 자겠어. 배도 아프고 울렁거리고. 이런 상태가 더 심해지면 진짜 수술이 필요할지도 몰라.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정말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내가 간을 기증해야 하는 게 아닐까? 내 간 상태는 괜찮을까? 남편이 과연 수술을 받아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막막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남편이 곁에서 가슴 아픈 표정으로 절 바라볼 때마다 저도 괜히 미안해지고 죄책감마저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좀 더 그를 신경 쓰고 챙겼다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날 지켜줄 거지? 라고 묻는데 전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뭐든지 할게. 하나도 걱정하지 마.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에게 강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급하게 돌아갔고 전 마치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느낌으로 쉴 새 없이 간 이식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시기도 체크를 했고 당장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치료나 약물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남편은 잘 모른다고 하다가도 며칠 후에 처방전을 보여주더군요. 남편이 갑작스레 꺼낸 간 이식 얘기가 영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멀쩡하게 지낸 것 같은데 어째서 이리도 중대한 문제를 이제야 털어놓는 걸까? 이상하게도 남편의 상태는 그닥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간이 크게 안 좋다면 얼굴빛도 누렇게 뜨거나 피곤해 보이게 마련인데 남편은 오히려 얼굴 혈색이 있고 말도 잘했어요. 식욕도 전혀 줄지 않았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곧장 야식 뭐 있어? 이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곤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더니 정말인가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혹시나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해도 계속 혼자 다니겠다고 하는 점도 수상했고요. 한사코 혼자 갔다 오겠다고 하고 혼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늘 네가 원래 생각이 많잖아. 괜히 네가 불안해할까 봐 그래.
라고 말하며 절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 번도 절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의구심은 잠시뿐이었어요. 수술이라는 말이 주는 충격이 워낙 컸거든요. 남편 앞에서 그런 의심을 드러내기엔 지금 남편이 받은 충격과 두려움이 더 클 테니 제가 감히 그 의심을 내보일 수가 없었어요. 설마 남편이 그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겠어 하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남편이 병세를 숨기는 걸까 싶었어요.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 내색하지 않고 참으며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했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남편은 통증을 호소하거나 피곤하다고 쓰러지거나 식사 양이 줄어드는 일도 전혀 없었어요. 밤중에 복통을 호소하거나 잠을 설친 적도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늦은 밤까지 TV를 보다가 깔깔대고 웃거나 게임을 하면서 지낼 때도 있었고요. 만약 간 상태가 심하다면 이런 생활 패턴이 가능할까 싶어서 전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이 보면 분명히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당신 정말 간 상태 나쁜 거 맞아?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혹시 병원 결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을 때 남편은 그제야 또 날 못 믿는 거야? 내 상태가 심각하다니까. 이러면서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 그런 남편의 반응에 또 미안해져서 괜히 내가 심한 말을 했나 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남편의 말과 실제 상태가 너무 달랐어요.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라면 중대 사안인데 남편은 계속 온갖 일상을 활기차게 소화했습니다. 너무나도 멀쩡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의문과 걱정이 뒤섞인 날들을 보내며 전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속고 있나?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정말 아프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지 노심초사하며 그의 요구와 말에 맞춰줬어요. 한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이제 더 숨길 수 없어. 나 정말 간이식 받아야 할지도 몰라. 남편이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죠. 간 이식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어찌나 크게 다가오던지 전 순간 말을 잃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미안하다는 듯 제 손을 잡고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간 검사 받아보면 좋겠어. 라며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그 정도로 남편의 상황이 심각한가 싶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남편이 저렇게 절박한 얼굴로 말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제가 의심하거나 망설일 틈도 없겠구나 싶었어요. 전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죠. 정말 남편 상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걸까? 그래도 내 간이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섞였고 왠지 모를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황이 복잡해질 테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 말고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친한 사람들도 모두 검사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워낙 급한 상황이라고 하니 혹시 누군가 간이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다들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며칠 뒤 남편에게 검사를 받았던 병원으로부터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나 혼자 다녀올게. 또 네가 불안해하면 나까지 불안해질 것 같아. 이러면서 절 두고 혼자 병원으로 갔어요. 전 잔뜩 긴장한 채로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의사라고 밝힌 사람이 부부여서 그런가 남편분과 간 검사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기증에 문제가 없겠다고 말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그땐 그냥 다행이다. 이게 좋은 소식인 거겠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는 제 간을 떼어내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했어요. 전 다시 전화를 바꾼 남편에게 당신이랑 간이 일치한데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다행이긴 한데 라고 말을 했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는 모양입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을 하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이제 수술만 잘 진행되면 되는 거네 하고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남편과의 전화를 끊은 후 전 온갖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간 일부를 떼어주게 되면 어떡하지? 수술은 많이 아프지 않을까? 남편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만약 제 간이 남편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걸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마워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라고 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고요. 전 더욱 꼭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잠겼어요. 간 이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수술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겪어보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면 제 이기적인 걱정은 잠시 뒤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래, 와이프인 내 간이 딱 맞는다니 이게 기적 같고 다행인 일이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렇게라도 남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며 적어도 그 순간까지 전 그 결과를 온전히 믿고 남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간 이식을 결심한 뒤 전 솔직히 친정엄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엄마가 워낙 절 아끼는 분이라 분명히 제가 힘든 수술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엄마를 쓸데없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술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아무래도 엄마께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드려서 사실 내 간이 남편에게 맞아서 곧 이식 수술을 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엄만 잠시 말이 없더니 뭐라고? 아, 네가 간을 이식한다고? 하고 소리를 높이셨어요. 심장이라도 내려앉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데? 아, 왜 이제 말을 해? 엄마가 울먹거리며 말씀하실 때 전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까 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 내 딸이 어떻게 그렇게 큰 수술을 해? 아, 너 힘들 텐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자 저 역시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가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른 뒤 울먹이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내가 딸을 많이 걱정하는 거 알잖니. 그런데 그 검사 결과는 정말 맞는 거야? 병원 가서 직접 들은 거고? 전 순간 당황해서 내가 바로 확인한 건 아니고 남편이 다 알아봤다고 하긴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의사를 직접 만나서 상세히 들은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결과를 전달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자 엄마 뭔가 의아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넌 왜 직접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수술을 결정하는 건데? 이 서방이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할 리야 없겠지만 너도 알잖니? 이 서방이 좀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는 거. 그 말에 전 뜨끔했어요. 사실 남편이 사소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면이 있긴 했죠.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남편 상태 정말 심각하대요. 이번엔 사실이래요. 병원 기록도 있다고 했고, 나 수술 꼭 해야 돼요. 남편이 건강 회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엄만 더 이상 대놓고 반대하진 않으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알았다. 일단 근데 엄마가 곧 내려가 볼 테니까 네가 가려는 병원도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럼 큰 수술 앞두고 가족이 직접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죠. 딸이 자기 몸 일부를 떼어줘야 하는 큰 수술이라는데
게다가 남편이 거짓말로 둘러대는 버릇이 있기도 하고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래도 전 남편과 이미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더 늦어지면 내 간이라도 이식을 받을 기회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전 어차피 간이 맞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수술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고심 끝에 제 간을 주기로 결심한 터였습니다. 엄마에게 알리고 나서야 제가 곧 수술을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가슴이 두근거렸죠. 엄만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기세였지만 남편 또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모님은 오지 말라고 해. 연세도 있으신데 괜히 더 걱정하시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살짝 난감했지만 그래도 수술이 급하다고 하니 남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친정엄마의 반대와 눈물을 뒤로하고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하기로 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남편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았고 남편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전 남편을 믿고 건강관리에 힘썼고 남편도 예전과 다르게 매일 절 안아주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라며 말을 해줬습니다. 전 그래 그동안은 우리 부부가 좀 힘든 때도 있었지만 이걸 계기로 더 돈독해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초조하게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 남편은 담당 의사의 수술 예약이 하나 취소되어 수술 날짜가 조금 앞당겨졌다며 갑자기 내일 당장 수술이 잡혔다고 금식을 하라고 하더군요. 전 그런 경우도 있나 하면서 빨리 받으면 더 잘 됐지 하고 금식을 했어요. 수술을 앞둔 그 밤 엄마가 내게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에 또 한 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예.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게 너무 안쓰럽지만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엄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겠지. 그래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도 직접 만나서 확인해봐. 아프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울고 계셨지만 동시에 제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어요. 저도 울음을 삼키면서 내가 잘 알아볼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엄마와의 통화는 끝이 났고 전 다시 남편을 돕고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정말 검사 결과가 맞는 거니라고 물었던 그 한마디가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수술 당일 아침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대로 된 병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번화한 지역에 있을 텐데 내비게이션조차 잘 잡히지 않는 외진 길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전 정말 여기가 맞아 하고 물었지만 남편은 조금만 더 가면 된다며 여기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의라 예약 잡기도 힘들었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쩐지 굉장히 긴장된 느낌이었지만 남편도 오늘 수술을 받는 당사자니 그럴만도 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죠. 사방이 한적하고 주변에 별다른 건물도 없었어요. 작은 시골길을 한참 달리다 멈춘 곳은 외관부터 허름해 보이는 땡땡 의원이란 간판을 단 건물이었습니다. 처음엔 문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간 이식 같은 중대한 수술을 하는 병원치곤 너무 소규모여서 믿기 어려웠거든요. 문에 붙은 게시물도 오래된 것들이었고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의심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맞아? 재차 물었더니 남편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당신은 모를 거야. 이 선생님이 겉보기엔 허름해도 실력이 엄청나다니까. 얼마나 힘들게 예약 잡았는지 알아? 이러면서 빠르게 말을 쏟아냈어요. 평소엔 차분한 남편이 그렇게 급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전 간 이식 수술이 급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의문을 표시하지 못했죠. 남편 곁에 서 있던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도 어서 들어갑시다. 준비할 게 많아요. 라며 서둘렀습니다. 왠지 마음은 계속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에 전 그 두 사람의 뒤를 따라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내부도 썩 깔끔하지 않았어요. 복도에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고 곳곳에 먼지가 쌓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의사라 불리는 그 남자는 당장 수술실로 가야 돼요. 검사 결과는 이미 저희가 다 받아놨습니다.
라며 더 이상 대화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절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맹렬한 진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발신일을 확인하니 엄마였어요. 병원에선 폰 사용을 자제하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죠. 엄마의 목소린 평소와 달리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와. 엄마 말 무조건 들어. 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곧 수술해야... 말끝을 흐렸지만 엄마는 숨이 넘어갈 때 다급하게 다른 말 말고 지금 당장 몰래 뒷문으로 나오라고 반복했어요. 전화를 끊기 전 엄마의 간절한 호소가 제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확신이 스쳤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과 가운 입은 남자는 벌써 수술실 어쩌고 하면서 문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전 이대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엄마 말대로 밖으로 도망쳐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긴장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쿵쾅댔죠. 그렇게 제 발길은 잠시 멈춰섰고 아직도 닫히지 않은 뒷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엄마가 애타게 몰래 나와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순간 전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지금이라도 엄마 말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전 본능적으로 뒷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과 의사가 사라진 사이를 틈타 슬쩍 복도를 벗어나 뒷문을 열고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환자복을 입은 낯선 여자가 전화를 받으며 막 차에서 내리고 있었고 전 얼른 쓰레기통 뒤로 숨었습니다. 그 여잔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쁜 사람처럼 쾌행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안색도 잿빛이었고 걸음걸이조차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전 순간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재빨리 몸을 벽 뒤로 숨겼어요. 등 뒤에선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댔고요. 분명 엄마가 나가라고 했는데 이런 낯선 여자가 버티고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남편과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어디 갔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러면서 날 찾아다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다급한 말투였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보자 전화를 끊는 것이 남편이 통화하던 여잔 그 여자였던 것으로 보였어요. 여자도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돌려 남편에게 세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그년 찾아와. 그년 간 가져오라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그 여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간이 안 좋다는 듯한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목소리가 너무나도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달래듯 끌어안았고 내 심장은 한 번 더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년 간을 가져오라고? 그녀는 날 말하는 건가? 믿을 수 없는 말이 귀에 꽂혔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기분이 들었어요. 저 여자가 대체 누구고 왜 내 간을 필요로 하는 건지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라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의사 그리고 낯선 여잔 서둘러 다른 쪽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나를 찾으러 간 듯 보였어요. 난 벽에 몸을 붙인 채 숨을 고르며 한참을 떨었습니다. 속으로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다급히 전화를 받자 엄마가 어디야 당장 밖으로 나와 하고 다그치듯 말씀하셨어요. 난 젠 걸음으로 밖으로 달려갔고 그곳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숨을 헐떡이며 타 빨리 라고 외쳤고 전 정신없이 차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어요. 차 문을 닫자마자 엄마가 시동을 걸었고 우린 그 괴이한 병원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휑한 시골길이 펼쳐졌고 허름한 건물은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갔어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도 어쩌면 이게 꿈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남편과 의사 그리고 환자복을 입은 낯선 여자. 그년 간을 가져오라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귀에 생생해 했습니다. 차는 어느새 빠른 속도로 내달렸고 허름한 간판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난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배신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남편을 믿었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차가운 현실이 점점 날 짓눌렀죠. 도대체 무슨 속셈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끝없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악몽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사건 이후 엄마와 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설 탐정에게 의뢰를 했어요. 남편이 간 건강이 나빠졌다고 처음 말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날 제가 병원이라고 믿고 찾아갔던 허름한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적과 관련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탐정이 확보한 자료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알아낸 건 남편이 예전부터 만나온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으로 남편과 꽤 오랜 기간 은밀한 관계를 이어온 듯 했어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 때문인지 그녀의 간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결국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내연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저와 자기 가족 그리고 친한 지인들까지도 간 검사를 받게끔 유도를 했더라고요. 누군가 간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내연녀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 간 검사 결과가 딱 맞게 나왔던 거예요. 만약 시댁 식구들 중 일치했다면 이렇게까지 나왔을까요? 어찌되었건 남편은 그때부터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설 탐정이 추적한 자료를 보고 알게 된 바론 남편이 불법 브로커와 접촉했다는 점이었어요. 정식 병원에선 절대 허가받을 수 없으니 속된 말로 장기 밀매 같은 방식으로 제 간을 떼어 내연녀에게 이식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남편의 간에 맞는다고 믿었던 모든 검사는 사실상 조작된 자료였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던 병원도 불법 수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와 전 손에 들어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의 통화 기록, 브로커와의 문자, 내연녀가 머물렀던 장소, 그리고 제가 목격한 현장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남편이 절 속이고 내 간을 내연녀에게 이식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만 제가 이미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이건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죠. 사건이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난 뒤 전 남편이 불법 브로커와 결탁해 제 간을 내연녀에게 이식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모아 경찰에 고발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절 기망해서 간 이식을 강요하려 했다는 점, 불법 브로커와의 금전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기, 사문서 위조, 장기 매매 미수 등 복합적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남편은 처음엔 발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증거들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브로커와의 결탁, 장기 매매 시도를 위한 각종 서류 조작, 절 이용해 수술비와 보험금까지도 챙기려 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죠. 차마 알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밝혀진 영상을 보니 내연녀는 남편에게 온갖 독설과 협박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가 전현을 설득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럴 거면 네가 날 버린 거나 다름없잖아. 남편은 애써 달래듯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이면 저 여자가 다 서류에 사인할 거다. 그러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죠. 내 간이 이식된 뒤 만약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내연녀와 해외로 떠나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는 녹취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결국 재판에서 남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은 배우자의 신체를 이용해 내연녀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다는 이유가 범행 동기라는 점, 장기 이식과 관련된 불법 행위는 결코 가부여이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를 속여 받아내려 한 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브로커가 개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는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불법 브로커와도 연계되어 있었고 저와 시댁 식구들까지 속이면서 단순 사기보다 훨씬 중한 범죄 양상을 띄었다는 점, 내연녀와 공모해서 장기 매매를 시도했다는 점이 형량에 크게 작용했죠. 남편은 모든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내연녀 역시 수사 대상이 됐지만 이미 본인의 간 질환이 심해져 얼마 뒤 세상을 떠났어요. 간 이식을 받지 못했고 설령 받을 수 있었다 해도 정식 경로가 아니었던 데다 이미 시기도 놓친 상태였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보고 알았지만 남편은 내연녀를 구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죠. 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론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이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바랐던 사실들이 결국 명백한 범죄였다는 게 씁쓸하면서도 허탈했어요. 전 그 뒤로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고 힘들었지만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지지와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모든 진실은 저에게 끔찍한 배신감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갈 용기도 줬습니다. 최소한 내 몸을 빼앗기 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전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밤에 눈을 감으면 뒷문에서 보았던 내연녀와 남편의 뻔뻔한 모습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려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내 간을 빼앗아 다른 여자에게 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죠.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결국 내 간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처음엔 사람이 무서워지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성이 착해서 남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제 성격이 이렇게 되도록 한 게 아닌가 자책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믿는 마음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감정이니까요. 다만 그 믿음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대신 때로는 냉철한 시각과 꼼꼼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전 사람을 믿을 것이고 그 믿음이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다만 이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의심이 아닌 신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만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원래는 딸 하나와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딸과 둘만 함께 살고 있네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서 드디어 벗어났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이 다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저희 남편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이 없인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중독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남편은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짐작 가능한 그런 일들 말이에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워낙 신혼 때부터 그래왔기에 세뇌 비슷한 걸 당한 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넌 나 없이 못 살아. 너 같은 년을 마누라랍시고 데리고 살아주는 건 나밖에 없다고 알아? 남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못 벗어나나 싶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오면 정말로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정말로 남편 없인 못 살 것 같고 벗어나선 더 힘들 것 같고 그런 거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의 그런 폭력이나 폭언들이 익숙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사는 게 맞는 거겠거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진작에 도망쳐 나왔겠죠. 젊은 시절 남편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남편이 변한 건 취업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부터였죠. 큰아이로 딸을 낳고 그 뒤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서 남편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말이 많아. 뻑하면 그 소리와 함께 손이 날아들었죠.
도망을 갈까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전 할 수 있는 일도 해본 일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딸아이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 수도, 그렇다고 두고 갈 수도 없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진작 도망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전 남편 옆에서 어느새 적응이란 걸 하며 살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 말입니다. 몇 년이 지나니 그게 어느덧 익숙해진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폭행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왔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딸아이가 사춘기 되면서부턴 매번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제발 우리 도망치면 안 돼? 나 학교 안 다녀도 돼. 우리 둘이 뭐라도 하면 굶어 죽는 일 없지 않을까? 난 도저히 아빠랑은 못 살겠어. 하지만 세상 어느 엄마가 딸을 학교도 졸업 안 시키고 일을 하게 둔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 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조금만 참자고, 엄마 괜찮다고. 나는 너 학교 안 다니고 밖에서 일하는 꼴 보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는 딸아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가 옆집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건 말이에요. 아이,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볼 생각 있어? 엄청난 목표가 있다든지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일로 시작한 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지겨웠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내가 준 돈이 모자라느냐는 둥 아니면 집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편네가 어딜 싸돌아다니냐는 둥 하는 남편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봉사 그딴 거 다녀서 뭐하냐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에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봉사는 숨 쉴 구멍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봉사 대상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언제나 식사를 거르시는 것 같았고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남는 도시락이나 물품들이 있으면 챙겨드리는 게 그 할머니와 저와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 도시락을 챙겨드리던 날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내가 불우이웃 같아? 아니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식사 늘 거르시는 것 같길래 도시락 남으면 버리니까. 그러면 버리는 도시락을 나를 준단 말이야? 아니, 그것도 아니라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자 그런 저를 보고 옆집 할머니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장난이고 농담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드린 도시락을 받아서 맛있게 드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네. 공짜 도시락이라고 해서 재료도 나쁘고 맛도 이상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재료도 장에서 다 직접 보는 거고 요리도 저희가 다 직접 하는 건데요. 그래? 먹을만 하네. 이후로 전 옆집 할머니의 도시락을 몰래 챙겨드리는 게 일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챙겨드리다 보니 거의 매일 얼굴을 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가족 하나 찾아오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한 날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식분들은 안 계세요? 왜? 그래 보여? 아니, 늘 혼자 계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긴장을 해. 가족 없는 건 맞아. 남편은 일찍 세상 떴고 자식들도 한날 한시에 사고로 세상 떴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옆집 할머니를 보며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담담히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을까 하는 마음에 말이죠.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도 안 나네. 그것들은 아직도 꽃 같은 청춘이겠구먼. 나는 여든이 넘은 쭈그렁 할망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할머니 옆에서 오히려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우는 저를 보며 너무 웃기다고 네가 왜 우냐며 그저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할머니에게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잘 챙겨드렸고요. 도시락뿐만 아니라 집에 과일 같은 것들도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가서 믹스커피 같은 것들을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말이죠.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친구 하나도 없냐? 맨날 나랑만 놀아. 원래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연락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네 성격 때문 아니냐? 아유, 어디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데. 남편이 밖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서요. 그냥 그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남편은 제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다니는 걸 정말이지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여자친구들 만난다는 그건 남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잘 사는 다른 친구들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느 순간부터 옆집 할머니는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많이 물어오셨던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아예 얘기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고 뭐 이런 얘기 말곤 속 깊은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술주정뱅이고 마누라인 절 때리고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하기엔 부끄럽잖아요. 물론 그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옆집 할머니는 주기적으로 물어보셨지만 전 늘 말을 흐렸어요. 아마 그것만으로도 멀쩡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웃기잖아요. 맨날 어디 가는 것도 없이 봉사만 하고 자기만 만나러 오는 젊은 옆집 여자라니 저 같아도 쟤는 뭐하는 애지 싶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얇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먹을 것들을 가져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한참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목을 덥석 잡으셨어요.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너 이게 뭐냐?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제 옷을 들어 올렸어요. 그 올린 옷 안에 있던 시퍼렇게 멍이 든 제 팔이 드러났습니다. 전 놀라서 서둘러 팔을 빼고 옷을 내렸죠. 넘어져서.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생긴 멍도 아니었고 누렇고 꺼멓고 누가 봐도 예전에 생긴 멍과 지금 생긴 멍이 함께 있는 징그러운 자국이었으니까요. 짐작은 했다만 너 남편한테 맞고 사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 남편 얘기만 하면 입을 꾹 다무는 이유가 있었구먼. 아, 왜 맞고 살아? 그때 할머니는 처음 아셨습니다. 제가 맞고 산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처음엔 도망을 나오라는 둥, 내가 도와주겠다는 둥 그런 말들을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부턴 되게 덜 찾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문 앞에 반찬거리 같은 것들을 두고 온 적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테니 계속 오라고 하신 적도 있고 말이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옆에 두고 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남편이랑 옆집 할머니랑 싸운 적도 있어요. 남편이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오던 날 우연히 제가 옆집 할머니 집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남편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 집에 꿀 발라놨어? 뭘 그렇게 들락거려? 아니, 그냥 할머니랑 수다 떠는 거라고 했잖아. 알게 뭐야. 거기 남자라도 숨겨놨을지.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문을 벌컥 열고 옆집 할머니 집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당연히 할머니밖에 안 계셨고 말이죠. 자네 술 처먹고 남의 집까지 들어와서 이건 무슨 행패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옆에 내가 여기 꿀 발라놓은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자네 마누라 때리는 건 모를 줄 알아? 내 마누라 내가 때린다는데 할머니가 뭔데 참견이요? 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아이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경찰도 이미 여러 번 출동했어요, 이 노인네야. 그런데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 거고. 자기 부인이랑 딸내미 때리고 그러면 천벌받아, 이 나쁜 놈아. 아이고, 웃기고 있네. 왜, 우리 마누라가 당신 딸내미라도 되는 것 같아? 좀만 잘해주면 이놈의 노인네들은 하여간. 남편은 원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들 남편에겐 하나도 먹히지 않았죠. 그리고 한동안 할머니의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많이 맞기도 했지만 또 단속이 심해졌거든요. 그 할머니 집에 가지 말라고 말이죠. 아마 남편은 제 주변에 저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는 날이 혹시라도 오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동안 못 가던 할머니의 집을 오랜만에 다시 방문했을 때 저를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밥을 함께 먹고 과일을 먹고 소소한 일상 얘기를 하는 정도였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저녁에 제가 남편에게 맞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괜한 참견을 했나 싶으셨다고요. 저에게 다시 그런 일 일어날까봐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남편에게서 도망가라는 둥, 남편에게 왜 부인을 때리냐는 둥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옆에서 정말 엄마처럼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아,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전 엄마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처음부터 안 계셨던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병으로 세상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요. 하나 있는 오빠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연락도 되지 않아서 전 사실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엄마 같기도 해요. 네 엄마보다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을걸? 전 확신할 수 있어요. 옆집 할머니와 전 엄마와 딸 그 이상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이죠. 둘 다 서로 가족이 없었고 외로웠잖아요. 전 할머니와 함께하는 10년 동안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하기도 했고 연도 없는 노인네한테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옆집 할머니는 저에게 단순히 도와줘야 할 사람을 넘어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친구 같았고 때로는 엄마 같았고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선명히 기억납니다. 뭐 사고나 이런 걸로 돌아가신 건 아니었어요. 90이 넘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니까 충분히 사실 만큼 사시다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6개월 정도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그전만큼은 자주 뵙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꾸준히 찾아갔죠. 이제 할머니 안 계시면 저랑은 누가 놀아줘요? 나 없으면 너는 더 행복할걸. 제가 행복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직 젊잖아. 저한테 그런 말 해주시는 분은 할머니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알아요? 제 말에 그러냐 하며 하하 웃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귀에 선명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저는 꿋꿋하게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어요. 가족 하나, 친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는 그 장례식장에서 멍한 얼굴로 3일을 앉아 있었던 것 같네요. 대학 기숙사에 있던 딸과 동네 주민 몇몇이 찾아온 것 빼면 너무나 조용하고 손님이 없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이 없는 그곳에서 할머니가 안쓰러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쥐어주셨던 쪽지 하나와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나 죽거든 이리로 찾아가. 네 인생이 바뀔 거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쥐어준 건 웬 주소였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며칠 지나서야 그곳을 찾아갔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심심해도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로 찾아가 볼까 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제 예상 외의 곳이었어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거든요. 저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자 변호사로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대뜸 물으셨어요. 혹시 심연자 씨 되시나요? 아, 네.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며칠 지나면 찾아올 거니까 굳이 찾아갈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더니 정말이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제가 언제 찾아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그 말에 갸우뚱하며 그 변호사라는 남자분을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 정말이지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한정혜 할머니께서 생전에 남겨두신 재산이 좀 많으세요. 네? 재산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얘긴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놀랍긴 해요. 한정희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심연자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놀랍긴 했지만 전 그래봐야 사시던 집과 저축해 두신 돈 조금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물론 놀랍긴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도 없고 별다른 연락하는 친척도 없기로서는 저에게 상속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한테요? 네. 그런데 그 금액이 조금 커서 상속세 같은 걸 저와 함께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재산이 얼마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니와 돈이 많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 전에 일단 이 편지부터 먼저 읽어보시죠.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저에게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써두신 편지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가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말이겠고 또 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이겠구나. 사실 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에 남편 보내고 또 자식들마저 보내고 죽을 용기가 없어 하루하루 그저 살아낸 거였지.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나 낙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 널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마 전 처음부터 울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네가 내 딸 같았다. 물론 진짜 친딸 같지는 않을 수도 있지. 친딸이 아니긴 하니까 말이다.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족을 빼고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을 하나만 고르라면 그건 너다. 내 가족들이 이미 이 세상에 다 없으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선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니 내 재산을 네가 다 받는 게 맞지 않겠니? 가족이 없는 건 나한테 그래도 가족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말이다. 편지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마 내가 남기는 재산은 네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게야. 난 네가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유언장을 준비했다. 아마 내가 남긴 재산의 규모를 알게 된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내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을 먼 친척들이 사방에서 달려들 거야. 그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문하느라 애를 좀 썼다. 그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던 것 같네요. 할머니가 재산이 많으시다니 하면서 말이죠. 몰랐겠지만 내가 돈이 좀 많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은 네 돈이 되겠지. 나는 네가 나한테 물려받게 될 이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고 특히나 네 남편에겐 절대 10원 한 장 주지 말고 오로지 너와 네 딸의 행복을 위해서만 썼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조건이야. 아, 하나 더 있다. 이 돈 물려받고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네 남편과 이혼하는 것. 그것도 내 조건이다. 이후로 다른 말들도 있었지만 너무 길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전 저에게 남긴 그 편지를 다 읽고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가만히 변호사분을 바라봤어요. 그분이 웃으시며 하신 그 말이 아직도 전 잊히지가 않아요. 할머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약 310억 원 가량 됩니다.
네? 뭐라고요? 얼마요? 310억 정도 됩니다.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를 한 대 치고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3억도 놀라운 판인데 30억도 아니고 300억이라니요. 전 생전에 그런 단위의 돈을 들어본 적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할머니한테 그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요. 지금 누군가가 날 두고 사기를 치나 몰래카메라 같은 걸 찍나 뭐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맞았어요. 할머니는 대대로 땅 부자인 집안의 고명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죽고 나서 살던 집도 다 팔고 숨어 지내듯 조용히 지냈다고 말이죠. 저에게 전에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거, 살아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러는 것 자체가 죄스러울 때가 있어. 먼저 간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럴 때가 있다면서 말이죠. 아마 할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연고도 없는 동네에 재산에 비해 턱없이 작고 초라한 집에 그렇게 사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마치 혼자 살아남은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듯 말입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평생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오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다시 눈물이 날 것만 같네요. 아무튼 전 그런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집 정도 물려주시는 거고 그런 거면 넙죽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다고 해도 거절을 할 할머니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거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지 않으면 할머니가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 했던 생전에 자신을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심지어 장례식장도 오지 않았던 그 먼 친척들에게 순위에 맞춰서 가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건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속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그 엄청난 돈이 내 돈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았죠. 사실 그런 금액이잖아요. 평소 남편에게 생활비 타서 쓰던 저에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돈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 돈을 받고 거의 한 달 동안은 이게 현실이라는 걸 자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믿기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터졌어요.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내가 두부김치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남편이 퇴근길에 두부김치를 해놓으라고 한 건데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날 오랜만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나이가 들곤 본인도 체력이 달려서인지 그 정도로 때리는 일이 드물었는데 그날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건지 아니면 제가 그간 정신이 어디 팔린 상태였다는 걸 알아서였던 건지 정말 엄청나게 두들겨 패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맞고 있어야 하지? 나 이제 돈도 있잖아. 하는 생각 말이죠. 전 그날 저녁에 술에 취한 남편을 바라보다가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응급실부터 갔어요.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사진도 다 찍어주더라고요. 일단 가장 비싸 보이는 호텔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숙박을 했죠. 내 생에 그렇게 좋은 곳에서 자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앞서 얘기를 했듯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금방 또 적응을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사진을 들고 저에게 재산 상속을 해주었던 그 변호사분을 찾아갔죠. 이혼하려고 왔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말이죠. 그 변호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선 제가 가지고 온 진단서와 사진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간 받았던 문자나 다른 증거들도 있는지 물었어요. 생각나는 건 다 얘기했습니다. 경찰에서 몇 번 출동했었던 일이라든지 예전에 혹시나 해서 남편이 절 때릴 때 녹음을 해두었던 녹음 파일 같은 걸 말이죠.
예전에 언젠가 한번 휴대폰을 바꾸면서 딸아이가 녹음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하면 다 녹음을 해두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을 자료를 검토하던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다고 말이죠. 전 그 확답을 듣고 그러면 소송을 준비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기로 한 날 정말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잤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서 또 어딨냐는 집으로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전화와 문자들이 끊임없이 왔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딸아이를 만나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했죠. 진짜? 그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였다고? 엄마도 놀랐어. 딸은 저에게 전달받은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이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한 걸 가장 기뻐했어요. 엄만 이제 누리고 살아도 돼. 엄만 그럴 자격 충분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집을 구했습니다. 딸아이의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말이죠. 딸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뭐 대단히 크고 엄청난 집을 구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그런 집은 아직 적응하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신축이라 깨끗하고 무엇보다 보안이 좋은 곳이었어요. 남편이 혹시나 찾아올까 조금 무섭긴 했기 때문에 딸도 저도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옆집 할머니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걸 다 알았더군요. 처음엔 어떻게 알았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의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절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말이 다 맞았습니다. 생전 찾아오지도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친척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찾아 나타난 거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 남편은 정말 한순간에 180도 바뀌어서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남편에게 넘어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은 안 된다며 빌기도 하고 나중에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자 화도 내고 협박도 하더군요. 내가 너만 떵떵거리고 잘 살게 둘 것 같아? 어? 안 두면 어쩔 건데.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돈 생겼다고 바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버려? 어? 누가 보면 평생 잘 산 줄 알겠어. 넌 나 평생 때리고 괴롭혀놓고 죽여도 내가 널 죽여야지. 어디서 네가 날 죽인다는 소리를 해. 남편은 아마 그런 저의 모습을 처음 본 걸 겁니다. 늘 그렇게 소리 지르면 주눅이 들어서 남편 말을 다 들어줬던 저였으니까 말이죠. 자신이 조금만 세게 나가면 이번에도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 당황했고 말이죠. 그리고 딸아이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엄마가 아빠 받아주면 내가 엄마랑 영 끊을 거야. 뭐라고? 2년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더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낳기만 하면 자식이야? 먹이고 입히는 거야 엄마가 다 했고 기집애 대학 공부 안 시켜준다고 해서 장학금 받아서 대학 온 것도 나야. 난 어디 가면 아빠 없다고 말하고 다닌 지 이미 오래됐어. 난 그냥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남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딸아이의 뺨을 쳤고 그 뒤론 정말 난장판이 됐어요. 전 다른 건 다 참아도 남편이 제 딸의 얼굴에 손을 댄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악을 쓰는 소리와 그리고 소란에 출동한 경찰, 그야말로 난장판인 하루였어요. 결국은 남편에게 저희는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이젠 남편은 저희에게 접근해 올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말이죠. 남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술만 먹으면 전화가 와서 화를 냈다가 잘못을 빌었다가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이혼 소송이 다 끝났고 완전히 이혼이 성립된 지금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생전 가야 연락 한 번 없던 시누이도 연락이 왔어요. 아마 제가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오빠에게서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나이도 들어서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냥 그간 쌓인 적도 있고 같이 살면 좋은 건데. 아가씨가 오빠랑 살아봐요. 그럼. 난 그 사람한테 쌓인 정 같은 거 없네요. 그래도 그 나이에 혼자 살게 된 오빠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하나도요. 정 오빠가 불쌍하면 아가씨가 데리고 살면 되겠네요. 저의 그 말에 인상을 팍 하고 쓰던 시누이가 떠오르네요. 보나마나 뭐라고 콩고물이 떨어질 게 있나 싶어서 와놓고 그게 통할 것 같지 않나 진짜. 뭐 사람이 돈 생기면 바뀐다느니 정말이었다는 둥. 그래도 언닌 다를 줄 알았는데 사람 다 똑같다는 둥. 그런 소리만 구구절절 늘어놓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여러 번 왔지만 제가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친척들도 찾아왔었습니다. 그 재산에 우리 지분도 있다는 거 알죠? 모르는데요. 아니, 이 아줌마 엄청 뻔뻔하네. 우리는 가족인데. 할머니 생전에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장례식장에 찾아오지도 않은 말뿐인 그 가족들 자기 죽으면 돈 달라고 나타날 테니 다 무시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 말에 헛기침을 흠흠하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송 걸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순순히 우리가 말하는 금액 주는 게 좋을 텐데. 그들이 말하는 금액은 100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뭐 그들도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왔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저에게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더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걸 포기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죠. 소송 거세요. 제가 단호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당황하더군요. 할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친척이라는 작자들에겐 정말이지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변호사들에게 조언도 많이 받고 해서 한 푼도 주지 않을 방법으로 저에게 재산 물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송하세요. 전 할머니 말대로 따를 거니까. 그들의 처지에서도 소송은 함부로 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본인들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제 변호사 비용까지 본인들이 다 물어줘야 하니 돈 받겠다고 소송했다가 돈을 더 쓰게 될 수 있는 노릇이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다 알고 왔을 거예요. 그냥 왔을 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독한 할망구, 그런 소리까지 했단 말이지? 그들이 그렇게 이를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시시때때로 연락이 오고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에서 이런 짓을 한 적도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우리 이모님 재산을 다 빼돌리곤 가족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아요. 이 사기꾼한테 우리 돈 좀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절 괴롭히기로 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돈을 좀 주고 치워버리자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가 절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전 그들에게 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저에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안달복달 중이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 소문이 사실이에요? 무슨 소문이요? 아니 501호가 곧 죽을 날 받아놓은 할머니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재산 다 상속받았다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 사실 그런 소문을 들었어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아파트에 살면 집값이 떨어지네 어쩌네 하는 말들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을 저에게 하더군요. 아니에요. 그거 다 헛소문이고 자기들이 재산 못 받은 것 때문에 헛소리 퍼뜨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는 분이 풀릴 때까지 두려고 했는데 이웃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송을 했습니다. 아니 재산을 다 중간에서 가르쳐준 것도 모자라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친척들을 고소까지 해?
당신 이러다 천벌 받아.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같은 게 성립이 되어 저에게 벌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러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누적이 되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안 거겠죠. 절대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니 조만간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절 괴롭히려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나 찾아왔었어. 그 소송이 마무리될 때쯤 딸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순간 철렁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혹시나 딸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딸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학교를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딸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너네 아빠 어떻게 지내는 것 같든? 그냥 살이 좀 빠져 보이긴 했는데 그거 말곤 멀쩡했어. 그러곤 여태 자신이 저와 딸아이에게 못했던 것들을 다 생각해봤다고 했다더군요. 옆에 있을 땐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 그 소중함을 알게 됐다면서 자신이 그간 우리 두 사람에게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었는지 너무나 많이 또 크게 깨달았다고 말이죠. 다시 합치자는 말은 다신 안 하겠대. 그리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거나 하는 소리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 말만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무슨 말?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자기 같은 놈이랑 사라져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었습니다. 꼭 마지막 인사 같았거든요. 뭐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인사라면 그런 인사도 할 만하다고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하는 걸 말이죠.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한 번, 두 번 받아주다 보면 결국엔 또 예전과 같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오빠 어떡할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를 어떻게 할 거냐니?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날 딸아이를 찾아와서 했던 말과 그 말을 듣고 제가 느낀 그 불길한 느낌은 적중을 했어요. 남편이 죽으려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죽진 않았고요. 사실 그땐 놀라서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쇼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간 병원에서 왔어?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다시 합치자고 안 할 테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얼굴이나 보고 지내면 안 돼? 내가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고 괴로워서 그래.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그리고 놀라서 함께 병원으로 간 딸아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당신 지금 다 연기하는 거지 그런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린 상태에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무슨 자격이라도 다시 얻은 양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저와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생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젠 사람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다 너의 돈만 보고 접근해 올 거야. 그러니까 진심 같아도 믿으면 안 돼. 다들 널 이용하려고 들 테니까. 요즘 할머니의 그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걸 완전히 체감 중이거든요. 저에게 그런 돈이 있다는 걸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몇십 년 만에 오빠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걸 알았을 때도 모른 척하고 울면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도 안면 몰수하고 사라진 양반이 이제 와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너랑 나랑 하늘 아래 하나씩 남은 가족인데 서로 힘들 때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늘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그걸 바라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요즘 뭐 사업을 준비 중인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면서 10억만 줄 수 있냐고 말이죠. 네가 그 할머니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받은 재산만 몇백억이라며? 그러면 10억 정도는 오빠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오빠 말이 맞아요. 지금 제가 가진 재산에서 10억 사라진다고 크게 티도 나지 않고 그리고 그 정도는 오빠한테 줄 수 있는 돈일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 아래 하나 있는 가족인데 여동생이 그렇게 맞고 살 땐 도와달라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돈 생겼다니까 어떻게 알고 나타나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 타령을 해?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고 넌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니? 그런 말을 하면 움찔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철판으론 이렇게 나타나는 짓도 하지 않았겠죠. 아니 너 돈 많다며 10억도 못 줘? 아 그것도 주기 싫어서 이래? 주기 싫어. 차라리 그 돈 어디 기부를 했으면 했지. 오빠한텐 안 줘. 인정머리 없는 년. 돈이 생겨서 물론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서 벗어났고 또 내일을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딸아이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줄 수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것들만으로도 다른 힘든 부분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들으면 어쩌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힘든 일도 많긴 했거든요. 아마 옆집 할머니도 그래서 그 편지에 걱정의 말을 구구절절 적어두신 거겠죠. 돈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일 테니 말입니다. 사실 전 그 재산이 생긴 이후로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없게 돼버렸어요. 누군가를 만나도 제 돈을 보고 접근한 것 같고 절 이용하려 하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난 지금이 더 행복해. 그렇게 말해주는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전 지금쯤 어딘가로 숨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전화번호를 한 5번은 바꾼 것 같은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남편과 오빠 그리고 옆집 할머니의 친척들이 연락이 와요. 아마 그들이 제가 가진 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웃들도 물론 몇몇 분은 그런 뜬 소문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분은 제가 부자 할머니에게 일부러 접근해 친척들에게 갈 재산을 가로챘다는 그 말을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소문은 소문의 힘이 상당한 것 같아요. 딸아이가 신경 쓰지 말자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집 밖을 나갈 때면 가끔 느껴지는 그 시선에 철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언젠가 딸아이가 지나가듯 했던 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우리 외국 나가서 살까? 외국? 무슨 외국? 엄마 말도 못하는데? 아니, 요즘 외국도 한국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그 나라 말 안 쓰고 살 수 있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엄마랑 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외국이냐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요즘은 그때 딸아이와 나눴던 대화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많은 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지금 절 괴롭히는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돈을 받기 전까진 절대 저에 대한 집착을 거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설사 받았다고 한들 다음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주지 말라고 했던 옆집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 인간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이렇게 참고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떼어놓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고민처럼 아예 외국으로 가버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1년 전에 저만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저에게 미래에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게 무슨 드라마에도 안 나올 법한 얘기냐 했겠죠.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함께 고민해 주실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러 오겠습니다. 긴 얘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미리 감사드릴게요. 그럼 전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제 얘기 함께 해주시고 고민해주신 분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